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가 안심하는 그날까지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에서 새롭게 선보인 재난안전 119입니다. 평일 낮 1시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를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KBS 기자 김나나입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날씨부터 알아봅니다. 오늘 기온은 완연한 3월인데 흐리고 또 비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이 시각 기상 정보는 KBS 날씨 박소연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1도로 예년보다 온화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밤부터는 찬 공기가 내려와서 금요일부터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 제주도에는 가끔 비나 눈이 내리겠고 늦은 오후부터 충북과 남부 내륙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다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1에서 5cm, 충북과 전북 동부, 영남 내륙에 1에서 3cm 의 눈이 내리겠고 내일은 강원 내륙과 강원 산지에 1에서 5cm의 눈이 예상됩니다. 현재 영남 해안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그 밖에 영남과 전남 남해안, 제주도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11도, 전주 12도, 대구와 부산 1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와 제주 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비 예보 있는 지역에선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국 곳곳에 연결된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상황 몇 군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부산 지역입니다. 부산 수영 밀락항 앞인데요. KBS 재난감시 CCTV로 지금 파도가 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지역에는 지금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물결이 꽤 높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은 울산입니다. 울산 남구 달동 일대고요. 울산 KBS 방송국 옥상에 설치된 CCTV를 통해서 당시 상황, 지금 상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도 역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다음은 울릉도 독도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울릉도 천부항 부근인데요. 전국 바다 곳곳에 풍랑주의보 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네, 이번에는 교통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전국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또 사고 난 곳은 없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전국을 촉촉하게 적신 봄비는 목요일까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기온이 꽤 낮아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강원 지역인데요. 특히 산간지방의 경우 많게는 최대 8cm가량의 눈이 내일까지 더 올 텐데 지금도 도로 주변에 이렇게 눈이 쌓여 있고요. 또 대관령 부근은 안개까지 상당히 짙습니다.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수도권 주요 노선 상황은 괜찮습니다. 1번 경부선은 양방향 자주 막히는 서초 부근에서 4, 5km씩 교통량 자체가 많아 불편하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는 전 구간 수월하게 지나고 있는 가운데 오후 3시 무렵부터는 월곶을 중심으로 인천 방향 정체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앞서 보신 눈의 경우 내리고 난 후에도 조심해야 합니다. 보고 계신 터널과 다리, 비탈면은 기온이 일반 도로보다 더 낮은 만큼 도로 살얼음에 주의해 감속하면서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감속이 중요한 또 다른 곳 바로 보고 계신 작업 구간인데요. 50번 영동선 인천 방향 현재 용인 부근 1차로가 작업으로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1번 경부선의 경우는 양방향 죽전 휴게소 부근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부산 쪽 작업은 조금 전에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쪽은 여전히 5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뒤쪽으로 2km 구간 짧은 정체도 따르고 있는데 차로 변경 미리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 정체를 지난 이후에는 도심 구간인 양재부터 반포까지 가다서다 반복합니다. 100번 고속도로 경기 서쪽의 경우는 자주 막히는 송내 부근에서도 이제는 큰 불편 없이 지나고 있는데 간헐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만큼 핸들 두 손으로 꼭 잡고 이동해 주셔야겠고요. 경기 동쪽은 강일 일대 포함해 전 구간 무난하게 이동 가능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지금은 큰 무리가 없지만 3시 무렵 화성휴게소 부근의 정체가 시작되겠고요. 지금 정체는 일찍과 금천 사이로 이어집니다.
봄의 초입은 여전히 겨울의 자취가 남아있죠. 그래도 볕 자체는 많이 따뜻해지면서 봄 기온이 차츰 느껴지는 만큼 차량 상태도 미리미리 점검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에 워낙에 눈이 많이 왔었던 만큼 하부 세차도 보다 꼼꼼히 해주시고요. 와이퍼와 에어컨 필터 점검도 더불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띠도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바다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KBS 재난감시 CCTV로도 바다 상황 일부 보셨습니다만 국립해양조사원이 전해드리는 오늘 해양 예보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서해안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풍랑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특보는 목요일인 내일 새벽 중 대부분 해제될 것으로 예상돼 오늘까지는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천과 군산 등 서해안은 해왕 안정적인 편인데요. 다만 부산은 파고 3m까지 매우 높게 치솟겠습니다. 더불어 부산에서는 초속 13m, 포항은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경상권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지속 중입니다. 해운대 해무 CCTV입니다. 거친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매우 높은 물결에 주의하셔야겠고요. 더불어 연안에서 멀어질수록 물결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지겠습니다. 포항 해무 CCTV입니다. 마찬가지로 매우 굳은 해왕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포항의 파고 2.2m, 바람은 초속 10m 안팎이 예상됩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군산 조이관측소 보시죠. 비교적 잔잔한 바다를 보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요. 파고 0.3m로 안정적이겠고요. 바람도 초속 5m 정도로 가볍게 불고 있습니다. 소조기가 진행 중입니다. 때문에 평소보다 고조시 해수면의 높이가 낮겠는데요. 진도에서는 오후 8시 20분경에 223cm, 부산에서는 오후 5시 40분경 72cm까지 물이 차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조류 정보입니다. 맹골 수도에서는 오전 9시 이후 총 2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그중 유속이 더 빠른 때는 오후 3시경으로 약 2.9노트 세기로 물살이 빠르게 흐르겠습니다. 끝으로 항행 통보 정보입니다. 서해안 원평항 부근에서 비금 주민 태양광 발전 해저 케이블 시공 일반 수로 측량이 실시됩니다. 기간은 3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진행합니다. 항해 및 조업 선박은 수로 측량선에 주의하여 안전 운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 구조 구급 상황 알아봅니다. 안전한 하루가 돼야 할 텐데요. 송준영 소방사님,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3시쯤 충남 서산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거주자는 아궁이에 불을 피우고 나무를 가지러 간 사이에 아궁이 주변 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말했는데요. 부주의에 의한 화재로 보입니다. 불은 2시간 만에 꺼졌지만 이 불로 주택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한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로 인해 언제든 불이 붙을 수 있고 또 불은 언제든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주의를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날 오후 6시 반쯤에는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식용 얼음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했는데요. 인근 서와 장비 등 소방력을 동원해서 3시간 만에 불을 모두 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건물 2동이 모두 타버리는 등 재산 피해를 낳았습니다.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한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분 만에 모두 꺼졌지만 이 불로 거주하고 있던 80대 남성과 여성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요. 55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아파트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 중 인명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또 인명피해의 대부분이 연기 흡입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재 예방은 물론 화재 발생 시 피난 안전대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 소방청은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TF팀을 구성해서 맞춤형 피난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을 때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화재 발생 장소와 불길, 연기 확산 여부 등 대피 여건을 판단하여 상황에 맞게 대피하자라는 것입니다.
소방청 홈페이지에서도 누구나 아파트 화재 피난 안전 매뉴얼을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모두 숙지하시고 안전한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소방청이 제작한 기획 영상인데요. 요즘 완강기 많이 보이는데 많이 보이긴 하지만 대체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잘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비상 상황을 대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방관이 알려드리는 완강기 사용법 함께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소방청이 제작한 기획 영상 보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방제 한라인 순서인데요. 지역별로 진행되는 안전 활동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릉시 자율방재단장 연결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자율방재단이 어떤 곳인지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빨리빨리 문화로 나라는 발전이 되었지만 상품백화점 또 송수대교 등 사회적 재난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같이 방지해보고자 행안부에서 만든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각자 직장생활 등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가진 장점을 살려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복구 위주로 활동을 하였지만 현재는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방은 적은 예산으로 큰일을 방지하나 크게 돋보이지는 않습니다. 임 단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강릉시 자율방재단은 발족한 지 20년 가까이 됐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성과도 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는지요? 네, 2006년도 6월에 행안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서 법정단체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아마 전국이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되고요. 발족 당시 각종 단체가 함께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릉시 자율방재단은 2015년도에 10개의 전문팀으로 개편하여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리자면 재난통신 전문팀을 구성하여 재난시, 통신주돌 시 아마추어 무선 장비를 이용 외부와 연락하고 실제로 강릉에서 2번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IT 전문팀으로 첨단 장비를 이용한 팀을 2010년도부터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의 직접 갈 수 없는 산사태 위료 지역, 바다와 산으로 인한 실종자, 치매 어른들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매 어른을 구조하였으나 안타까운 일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해양 전문팀, 산악 구조 전문팀, 건설 장비 전문팀, 구호 전문팀, 예찰 전문팀, 행정 전문팀, 그리고 미디어 전문팀이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자체 재난안전TV라는 자체 방송국을 운영하고 재난 현장 등을 기록에 담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봉사활동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얕은 지식으로 활동하다가 나 또한 다칠 수 있고 남도 다칠 수 있습니다. 현재 교육으로 드론 자격은 350명 단원 중 70여 명, 아마추어 무선 자격은 80명, 스쿠버 30명, 심폐소생술은 전 단원이 기본이고요. 적게는 2개에서부터 많게 가진 분은 한 20개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아마 제일 많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방재단입니다. 네, 굉장히 보람이 있으실 것 같은데 요즘의 방재단의 일과도 궁금하거든요. 겨울이 길기도 했고 또 해빙기에 신경 쓸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요즘은 겨울철이라 강릉의 폭설로 인하여 사각지대를 제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 같은데 걸어 다니신 분들이 어르신들인데 얼음으로 위험해서 작년부터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또한 얼마 전에 끝난 청소년 동계올림픽 등의 제설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이게 곧 봄철이라 해빙으로 인한 산사태, 특히 산불 지역의 사태 및 안전점검 예찰을 할 예정입니다. 네, 활동하시면서 주민분들께 이런 것들을 좀 당부하고 싶다 하셨던 내용들도 꽤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단원들의 전문팀을 좀 더 활성화하고자 저희들과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폴리텍 대학 등의 교육과 훈련을 좀 더 질적으로 앞선 자율방재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방재단이 그렇게 타 단체들보다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종호 강원도 강릉시 자율방재단장이었습니다. 네, 모두가 안심하는 그날까지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의 실시간 재난안전 정보 안내방송 재난안전 119 보고 계십니다. 오늘은 국내 소방방재의 최고 전문가 가운데 한 분이시죠.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산불, 3월 되면 가장 조심하고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유독 봄철에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유독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제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해가 거듭될수록 사실 봄철에 산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는 사실 동해안 지역의 큰 피해 또 잦은 발생 이런 것들을 국민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가장 큰 산불이라고 한다면 여태껏 이제 기록으로 본다면 2000년도 4월에 발생했던 동해안 산불 이런 경우에 그 당시에 2만 3천
헥타르 정도가 이제 소실이 된 대형 산불이 있었고요. 또 멀지 않은 2002년도에 또 이제 울진 삼척 쪽에 대형 화재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최근 10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사실 산불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2022년에는 전체적으로 한 756건으로 최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그런 해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596건에 발생을 해서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을 발생했는데요. 이 중에서도 사실 살펴보면 전체 발생 건수의 약 30%가 동해안에 인접해 있는 강원도라든지 경북 지역에 이제 집중이 돼 있고요. 또 오히려 피해 면적으로 본다면 전체 피해 면적의 거의 한 80%가 이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걸로 보면 굉장히 동해안 지역에 화재 피해 또 발생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체 면적의 80%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그쪽에서 그 피해가 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동 지역에 유독 대형 산불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예, 산불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지역도 점점 피해 면적은 커지고 있습니다만 사실 대형 산불 같은 경우에 동해안에서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고요. 이러한 원인들로 본다면 어떤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또 이 지역 산림의 어떤 수종, 나무의 종류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3, 4월 동에 이 영동 지역에는요. 사실 양간지풍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온의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 바람에 의해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는 이런 이제 영향들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발생했었던 4월에 강릉 지역의 이 산불 발생 시에는 순간 풍속이 거의 초속 30m 이 정도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또 영동 지역의 산세 자체가 백두대간, 태백산맥의 이 백두대간으로 경사가 굉장히 크고요. 네. 그다음에 또 험준하기 때문에 산불이 굉장히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이런 요인을 갖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연구에 따르면요, 경사도가 약 30도 정도 되는 지형에서 바람이 약 6m/s 정도로 불었을 때 평지에서의 화재가 확대되는 것보다 거의 78배 정도 빠르게 확산된다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30m/s 정도 된다면 수백 배 이상의 빠른 화재 확대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상황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는 또 이제 산림 구조를 보면은 대부분 침엽 수림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잘 타고 또 빠르게 타고 또 여기에 솔방울이라든지 낙엽들이 또 비화가 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면서 더 넓은 지역으로 화재가 확대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수종도 그렇고 바람도 많이 불고 사실 미리 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예방 요령을 좀 알고 있으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간략히 얘기를 해주신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산불 같은 경우는 사실 한번 발생하면 예방 자체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예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산불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관제, 또 이를테면 예방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합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관제를 철저히 한다 하더라도 그 넓은 지역을 다 커버하면서 잘 관리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산불의 원인들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사람에 의한 실수에 의하거나 혹은 또 여러 가지 부주의에 의한 부분들이 60% 이상 된다고 한다면 각자 이런 화재에 대한 부분들의 예방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뭐 이를테면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에 뭐 쓰레기를 소각한다거나 논두렁을 소각하는 행위를 안 하는 것들, 당연히 산에 올라갈 때 라이터라든지 화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들, 또 그리고 이제 입산이 통제된 지역에는 가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제 행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금지된 행위들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시는 것들, 화재가 또 초기에 발생했을 때 빠른 신고를 통해서 빨리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방을 한다고 해도 일단 막상 산불이 시작이 되면 뭐 바람도 그렇고 수종도 그렇고 빠르게 확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단계별 요령을 좀 숙지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이 산불을 발견했다 혹은 내가 거기에 있다 신고를 할 때 119에 전화를 건다 이외에 좀 더 기억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이제 119에 빨리 신고를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119뿐만 아니라 112, 산림청 이런 곳에 이제 또 지자체 재난상황실 이런 쪽에 다 신고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가장 빠르게 신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제 신고를 하실 때 정확하게 화재가 어느 지점에서 산불이 발생했는지를 잘 알려주시는 게 초기 대응을 하기에 좋겠죠. 그런데 이제 산 같은 경우는 일반 도시랑은 다르게 주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뭐 위치를 알려드릴 만한 이런 이제 지형지물이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 이제 국가 지정번호라고 해서 이렇게 산림이나 해안 같은 곳에도 다 이런 일정 간격으로 좌표에 대한 어떤 이제 고유 번호를 한마디로 주소랑 같은 개념으로 부여를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이런 국가 지정번호를 식별하셔서 그 지정번호를 알려드리면 화재 현장을 빨리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제 발생 장소뿐만 아니라 화재 상황이 어떤지를 좀 잘 알려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신고를 하실 때 주변의 상황이 화재가 어느 정도 화재가 큰지 또 그 주변에 고립된 사람들이 있는지 혹은 또 부상자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구조라든지 대응에 훨씬 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네, 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를 할 때 안전을 먼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주변에 불이 났다, 산불을 발견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걸 또 조심을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신속한 신고도 중요하지만 일단 본인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인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요. 사실 화재가 막 발생했다면 초기 진압을 시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주변에 이를테면 산불에 대한 산불 진화 장비, 혹은 소화기라든지 등짐 펌프가 있는 이제 보관 시설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초기 진압을 하시든지 아니면 뭐 옷이라든지 나뭇가지들을 벗어서 불이 난 부분들을 두드려가면서 네. 끌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렇게 시도를 했다가도 불이 너무 커지거나 이미 또 끌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된다면 빠른 대피를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다만 이제 이때 대피를 하실 때는요, 산불이 바람이 부는 쪽으로 대부분 이제 확산이 되기 때문에 바람을 부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안전하시겠고요. 산의 꼭대기라든지 능선 쪽으로도 사실은 화재가 더 올라가는 형상이기 때문에 낮은 쪽으로 대피를 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주변이 이미 불로 다 둘러싸여서 네. 대피를 못하는 고립된 상황이라면 바위라든지 도로처럼 이렇게 주변에 가연물, 나무가 상대적으로 덜한 것이 안전하겠고요. 이미 이제 불이 내 앞까지 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웅덩이라든지 낮은 곳에 이제 엎드려서 얼굴을 좀 보호하면서 네. 화재가 이제 주 불이 지나갈 때까지 좀 버티시는 이런 것들이 그나마 안전한 방법이다 말씀드립니다. 당황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바람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게 동해안의 산불의 피해가 큰 이유도 아마 바람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강풍특보, 뭐 이렇게 강풍의 기준을 정해서 특보를 내리는 구체적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평지하고 산지하고는 약간 산 지형하고는 강풍특보나 주의보에 대한 기준들이 좀 다른데요. 강풍주의보 같은 경우는 산지의 경우에는 풍속 17m/s 정도 네. 되는 경우, 혹은 또 순간 풍속이 25m/s 정도 되면 이제 강풍주의보가 발령이 되고요. 풍속이 24m/s 혹은 또 순간 풍속이 30m/s 정도가 된다면 이건 강풍경보로 이렇게 상향이 됩니다. 어쨌든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는 산행을 하시는 것들은 조금 더 자제를 하시는 게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대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역시 강풍을 염두에 둔 대비도 할 수 있다면 하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어떤 네. 것들을 기억하면 좋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풍이나 주의보가 이제 발령된 시기라면 사실은 외부에서 화기를 다룬다거나 또 일단 뭔가를 소각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지 말으셔야 되겠고요. 또 산행들도 사실 조금 더 미루거나 네.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강풍이 불 때 물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위험도 있지만 강풍 자체로도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산불 위에도 사실은 이제 안전한 조치들이 좀 필요한데요. 집에 있을 때 강풍이 예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창문이 이제 강풍에 의해서 깨지거나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잘 닫으신 상태로 잠금 장치 잘 해놓으시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또 평상시에 이제 구조적으로 취약한 구조물이라든지 입간판 이런 것들은 단단히 좀 고정을 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사실 또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비닐하우스라든지 또 이 임시 가설물 같은 것들의 고정 상태 다시 한번 좀 정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하고요. 해안 지역 같은 경우는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또 파도가 높아져서 파도에 휩쓸리는 이런 피해도 있기 때문에 바닷가에 간다거나 혹은 방파제에 가는 행위들은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 배라든지 어구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좀 고정을 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산불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만 꼭 불과 연관짓지 않더라도 강풍 자체로 굉장히 위협이 될 수 있고 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인데 강풍이 지금 불고 있다. 어떤 행동 요령을 기억해야 될까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나무라든지 또 훑은 전신주 같은 것들도 강한 바람에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주변을 지나시는 것들은 가급적 자제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제 오래된 담장이라든지 간판 같은 경우도 강한 바람에 의해서 넘어져서 부상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곳도 가급적이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또 운전 시에는 강풍이 이제 강하게 부는 경우에 돌이 날라오고 낙석이 된다거나 돌이 날라오는 것들 또 여러 가지 부유물들 같은 것들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안전운전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간 거리를 좀 넓히시고 또 그다음에 저속 운전하시는 것들도 중요하겠고요. 또 급경사면 같은 경우는 사실 강한 바람에 의해서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시면서 이동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예년에 비해서는 그래도 강풍뿐만 아니라 뭐 호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난 정보를 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도 이 재난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하던데
그 평소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재난 문제로 대피 장소도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산불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내가 어디로 대피해야 될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올해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 좀 많이 나아질 수 있을지 예, 걱정이거든요. 사실 이제 작년 산불 현장, 강원도 네. 지역의 산불 현장 화재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재난안전 문자가 이제 제대로 발송이 안 돼서 주민분들이 상당히 좀 혼란하기도 하고 불안해하시기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산림청이나 지자체 이런 쪽에서 재난에 대한 여러 가지 재난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철저하게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산림청에서는 올해 이제 AI 기반으로 산불에 대한 어떤 이제 감시 체계 또 산불 예측 시스템들을 적극 활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선제적인 재난 문자의 발송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인 재난 문자에 대한 이 발송 이런 것들을 훈련을 통해서 비상 상황의 어떤 대응에 관련된 능력들을 높이고자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사실 지난 2월 이제 한평에서는 훈련 이런 재난 훈련, 산불 훈련 중에 산불 대피 문자가 사실 이제 훈련 중인데 직접 발송이 돼서 주민분들이 놀라시기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잘못 발송됐다는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이렇게 이제 훈련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나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산불 같은 경우에 기상 상황과 이제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도 이번에 기상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의 문자 제공의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확대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은 세분화돼서 지역적으로 필요한 정보들로 제공한다고 했으니까요. 네. 아마도 재난 문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잘 들여다보시는 습관 기르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곳 조금 전에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강원도 또 경상북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AI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 산불 감시가 시작이 됐다고 하던데 이게 좀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이전에도 계속 우리들이 재난을 겪으면서 또 산불을 겪으면서 이전에 이런 것들이 부족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또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안전하게 이런 부분들이 대비가 되고 있다. 또 이런 대응의 능력들은 상향될 거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여기에 더해서 말씀하신 이런 AI 이 장비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이 된다면 인력적으로 한계가 있는 이런 부분들의 사각들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부분들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러한 기술들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워낙에 넓은 지역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잘 관제하거나 또 예방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분들 스스로가 산불 예방이나 감시 또 혹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고의 주체라고 꼭 생각을 하시고 네. 적극적으로 스스로 우리가 좀 주의를 눈여겨보는 이런 습관들도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지적해 주신 부분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지학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뒤 오후 2시부터는 전국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실시됩니다. 각 시군구별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재난을 상정한 훈련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동네에서 어떤 훈련을 하는지 방송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